홍다통통. 두더지 사윗감 찾기. 땅속 마을에 사는 두더지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두더지 부부는 매일 밤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두더지 부부는 늙음하게 딸 하나를 낳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딸을 키웠죠. 무럭무럭 자란 두더지 딸은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여보, 우리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면 좋을까요? 야,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윗감에게 보내야지. 누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셀까요? 글쎄. 두더지 부부는 고민 끝에 직접 사윗감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땅속 마을 입구를 나서니 환한 햇님이 보였죠. 햇님보다 기운 센 것이 또 있을까? 맞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님이야말로 우리 딸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사윗감이에요. 두더지 부부는 햇님을 사윗감으로 맞고 싶었어요. 햇님, 햇님, 저 햇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햇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보다는 구름이 훨씬 힘이 세답니다. 구름이 저를 가려버리면 세상은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햇님 말을 듣고 보니 구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 같아 두더지 부부는 구름을 찾아 나섰어요. 우리 딸의 신랑감으로는 구름님이 어울릴 것 같아. 여보, 이럴 게 아니라 어서 구름님을 찾아가 봐요. 두더지 부부는 구름을 만나기 위해 높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저편 산 봉우리에 구름이 걸터 앉아 있었죠.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구름님,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구름이 팔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죠. 하지만 전 바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바람이 불면 저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답니다. 두더지 부부는 바람을 사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센 바람이 살고 있는 북쪽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얼음 땅에 도착해 바람을 향해 공손하게 말했어요. 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그러자 바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구름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돌부처는 이길 수 없답니다. 돌부처는 아무리 센 바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지요. 두더지 부부는 서둘러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돌부처님, 바람보다 힘센 돌부처님, 제발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돌부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바람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저도 꼼짝하지 못하는 상대가 하나 있답니다. 아니, 햇님보다 세고 구름보다 세고 바람보다 센 돌부처님이 꼼짝 못하는 상대가 있다고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땅 밑에 사는 두더지들이랍니다. 돌부처 말로는 두더지가 돌부처 발밑에 땅을 파면 돌부처도
꼼짝없이 쓰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윗감을 찾으러 갔던 두더지 부부는 땅속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두더지 딸은 어찌 되었냐고요? 이웃집에 사는 힘센 두더지 총각과 혼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두더지 신부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두더지 신랑을 보려고 너도 나도 모여드는 바람에 땅속 나라 전체가 왁자지껄 시끌벅적 했대요. 멸치의 꿈. 옛날 먼 남쪽 바다에 부자 멸치가 있었어요. 멸치는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았죠. 진주와 조가비로 기둥을 장식하고 산호와 보석들로 집안 곳곳을 꾸며 용궁에 사는 용왕님이 부럽지 않았대요. 그래서 멸치는 툭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걸핏하면 오라 가라 참말로 자기가 용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대요. 어느 날 멸치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잠에서 깬 뒤에도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게 어떤 꿈이냐면요. 누군가 멸치를 들어 올리더니 둥글고 커다란 관을 씌워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멸치를 가마에 태워 넓은 마루까지 가서 붉고 고운 띠를 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곧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면서 어디선가 방아 찢는 소리가 쿵덕쿵덕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고개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황금 줄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지는 게 보였죠. 아하, 분명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도대체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네. 멸치는 하루 종일 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그 내용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낙지 영감이라면 틀림없이 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거야. 낙지 영감은 바다에서 제일 학식이 깊고 똑똑했죠. 그래서 서쪽 바다에 사는 낙지 영감한테 꿈풀이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낙지 영감은 잠자코 멸치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죠. 오호, 참으로 대단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은 멸치님이 용이 되는 꿈입니다. 용이라고? 멸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선녀를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옳거니 큰 관을 쓰고 가마에 타는 것은 귀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멸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넓은 마루에 앉아 붉은 띠를 두르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흰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구름을 밟으려면 용이 되어 승천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오호. 멸치는 무릎을 탁 쳤어요. 낙지 영감이 멸치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골라서 꿈풀이를 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앗간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서 황금 줄을 타고 쭉 미끄러지는 것은 용이 조화를 부려 사계절을 다스리고 온갖 보물 속에 파묻혀 산다. 뭐 그런 뜻입니다요. 멸치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 했어요. 여봐라, 낙지 영감에게 금은 보화를 주어라. 그 꼴을 지켜보던 가자미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멸치님, 막지의 꿈풀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가자미가 볼을 실룩이며 말했어요. 아, 그래? 어디 너도 한번 해보거라. 가자미는 낙지와는 영 딴판인 꿈풀이를 시작했지요. 누군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잡혀서 바다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둥글고 큰 관을 씌워 가마에 태운다는 건 사람이 손으로 집어 바구니에 넣는 거고, 꿈속에서 본 넓은 마루란 도마가 틀림없습니다요. 가자미의 꿈풀이는 멸치가 사람에게 잡혀 반찬이 된다는 거였어요. 기분이 상한 멸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그러면 붉은 띠는 무엇이냐? 그건 고추장을 바른다는 것이죠. 흰고름은 방아란 무엇이란 말이냐? 흰고름은 냄비 안에서 김이 솔솔 나는 것이고, 방아는 사람의 입속에서 이와 이가 마주쳐 나는 소리지요. 가자미의 말대로라면 고개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건 목구멍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뜻이고, 황금 줄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지는 건 똥이 되어 나온다는 소리였어요. 네, 이놈! 감히 그따위 꿈풀이를 하다니! 화가 난 멸치는 가자미를 냅다 밀었어요. 멸치가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가자미의 눈이 그만 한쪽으로 몰려버렸죠. 이때 가자미가 맞는 것을 본 꼴뚜기는 자기 눈도 한쪽으로 몰리면 어찌나 걱정이 되어서 아예 눈을 빼다가 꽁무니에다 달아놨지 뭐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몰리고 꼴뚜기 눈은 아래에 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신돌이, 선돌이, 부돌이,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당에서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세 아이가 있었답니다. 세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이름이 신돌이였어요. 신선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또 한 아이는 좋은 선비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선돌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한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지요. 하루는 훈장이 세 아이를 불렀어요. 나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이제부터 실력을 키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저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여라. 암자로 들어간 세 아이는 번갈아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모습은 제각기 달랐답니다. 신돌이는 두 친구의 밥을 푸고 자기 밥은 맨 나중에 펐어요. 그래서 두 친구는 흰밥을 먹고 자기는 누른밥을 먹었죠. 선돌이는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쌀밥과 누른밥을 섞어서 펐고요. 부돌이는 자기 밥 먼저 밥그릇에 수북하게 퍼두고 두 친구의 밥은 설렁설렁하게 나누어 펐어요. 10년 동안 글 공부를 마친 세 아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 있었지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 세 아이는 10년 뒤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어요.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날이 되었죠. 제일 먼저 세 갈래길에 도착한 것은 선돌이였어요. 선돌이는 소원대로 평양감사가 되어 있었죠. 아하, 이거 친구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 고갯마루 끝에서
수염을 허옇게 늘어뜨린 사람이 걸어왔어요. 그 사람은 신선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여보게, 신돌이! 선돌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신돌이를 불렀습니다. 둘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반가워했어요. 아이, 그런데 부돌이는 왜 이렇게 늦는 건가? 선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신돌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돌이가 보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게나. 신돌이는 어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신돌이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동쪽 창문을 열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난 봄의 경치가 보였고 남쪽 창문을 열자 나뭇잎이 우거진 여름 경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 창문을 열었더니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 모습이 보였고 북쪽 창문을 열었더니 흰 눈이 쌓여있는 겨울의 경치가 보였어요. 선돌이는 넋을 잃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이곳은 신선이 사는 세계라네. 그런데 참, 부돌이는 어디 있는가? 그 친구는 바로 저기 있다네. 신돌이는 손가락 끝으로 처마 밑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부돌이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됐다네. 여보게, 신돌이, 자네는 신선이니 부돌이가 다시 사람이 될 방법을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러자 신돌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어요. 그렇지.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있네. 그 나무에 복숭아 3개가 열려있지. 그것을 따온다면 부돌이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네. 신돌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렁이는 스르르 뒤뜰로 갔어요. 만약 부돌이가 복숭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땐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잠시 후 구렁이는 복숭아 3개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고 왔죠. 그 모습을 본 신돌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왜 그러나? 자네 말대로 복숭아 3개를 가져오지 않았나? 복숭아 나무에는 원래 복숭아가 4개 열려 있었다네. 부돌이는 하나를 몰래 따먹고 나머지 3개만 가지고 돌아온 거야. 구렁이가 되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부돌이는 평생 구렁이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렁이가 된 부돌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숲을 사이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꽃나라 임금님. 여기는 꽃나라 임금님인 모란꽃이 사는 궁궐입니다. 모란꽃 임금님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리따운 장미꽃이 찾아왔죠. 아름답기로는 저를 따를 꽃이 없을 거예요. 만약 저를 신하로 받아주신다면 임금님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주위에서 모두들 장미꽃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라한 할미꽃이 찾아와 자기도 신하가 되고 싶다고 했지요. 임금님 곁에는 훌륭한 신하가 많은 줄 압니다. 또 충성을 맹세하는 꽃들도 많을 테지요. 저는 예쁘지도 않고 나이도 많아 크게 소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하로 삼아주신다면 임금님이 지혜롭게 나랏일을 돌보시도록 돕겠습니다. 모란꽃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구를 새로운 신하로 삼을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아름다운 장미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모란꽃 임금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나는 할미꽃을 신하로 삼으려 하오. 장미꽃은 겉보기에는 좋은 듯하나 말하는 것으로 보아 행동이 가벼울 것이요. 그러나 할미꽃은 겸손하고 경험이 많아 어려운 일도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오. 이렇게 해서 꽃나라의 새로운 신하가 된 할미꽃은 모란꽃 임금님을 도와 부지런히 나랏일을 돌보았답니다. 꽃씨와 소년. 옛날 어느 나라에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오호, 이 마을은 참 아름답고 평화롭구나. 예, 모든 것이 임금님의 은덕이십니다. 관리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꽃씨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어요. 곧이어 임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내 친히 이 마을에 꽃씨를 내리노라. 꽃씨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요.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겠노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씨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양지 바른 곳에 꽃씨를 심고는 매일같이 물을 주고 싹이 트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방이 붙었답니다. 사흘 후에 임금님이 마을에 오셔서 꽃이 피었는지 살핀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사흘 뒤에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라도 심어야겠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 벌을 받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마을 어귀에 사는 소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임금님을 속일 바에는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흘 뒤 정말로 임금님이 찾아왔어요. 임금님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꽃을 살펴보았죠. 크고 화려한 빛깔의 꽃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표정은 꽃을 볼 때마다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마지막 집에 들렀을 때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 집에는 꽃이 하나도 피어 있지 않았죠. 이 집은 누구의 집이더냐? 그러자 한 소년이 고개를 떨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여 꽃씨가 썩었나 봅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 저에게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야말로 상을 받아야겠구나. 소년과 마을 사람들, 신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꽃씨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는 볶은 꽃이었느니라. 백성들이 정직하게 사는지 알고 싶어 일부러 그랬다. 감히 내게 꽃을 피웠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내 이번만은 용서하겠노라. 그러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길 바란다. 그리고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말한 이 소년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상을 받은 소년은 그 후로도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